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ABA 치료입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이나 보호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일 텐데요. 네, 맞아요. 아이가 진단을 받으면 정말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거일 거예요. ABA 치료 꼭 해야 한다던데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속 시원하게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ABA가 정말 필수적인 건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알아볼 거고요. 또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하지만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지도 솔직하게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 조언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ABA 치료 정말 필수적인가? 이 질문이 한 가정에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오는지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ABA가 대체 뭐냐? 응용 행동 분석.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요. 아이의 특정 행동, 예를 들어서 사회성이나 의사소통 같은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아이가 세상에 잘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쳐주는 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과학적인 방법론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3단계 분석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ABC 모델인데요. 어떤 행동, behavior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 antecedent와 그 행동 직후의 결과, consequence를 살펴보는 거예요. 치료사들은 이 세 가지의 연결고리를 관찰하면서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그 맥락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행동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뭐냐? 바로 긍정적 강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칭찬이나 간식처럼 아이가 좋아하는 걸 제공해서 그 행동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게끔 만들어주는 원리예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계속 다른 사람 말을 따라하던 아이가 어느 날 스스로 물 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쳐요. 그럼 바로 그 순간 와, 정말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해주거나 스티커를 딱 붙여주는 거죠. 이런 기분 좋은 경험, 즉 긍정적인 결과가 있으니까 아이는 이렇게 말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정적 강화의 힘이죠. 배변 훈련이든 다른 거든 일상생활의 여러 기술을 가르칠 때 다 이 원리가 쓰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이 어떻게 자폐 스펙트럼 치료의 거의 표준처럼 여겨지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시작은 1960년대였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은 1987년에 심리학자 이바 로바스가 발표한 한 연구였습니다. 집중적인 조기 치료가 아이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당시 뉴욕타임스의 이 헤드라인은요. 정말 절망 속에 있던 많은 부모님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바스의 연구 결과가 집중적인 ABA 치료를 받은 아이들 중에 거의 절반이 일반 학교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었다고 보고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바로 이 연구를 시작으로 수많은 후속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 결과 오늘날 미국에서는 연방의무감이나 미국 심리학회 같은 아주 권위 있는 기관들이 ABA를 과학적 근거가 가장 탄탄한 치료법 중 하나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ABA를 둘러싼 이야기가 이렇게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중요하고 또 깊은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치료의 근본적인 목표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치료의 목표가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가 자폐적 특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일까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ABA가 자칫 아이의 고유성을 억누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 대신 기계적으로 지시에 따르는 법만 가르칠 수 있다고 깊이 우려합니다. 심지어 ABA의 역사를 바꿨던 그 1987년의 유명한 연구조차도 오늘날에는 여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인원이 너무 적었다는 점이나 또 아이에게 극도의 수능을 요구하는 방식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가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일부 부모님들은 이런 경험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공을 보상으로 계속 사용했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그 축구공에 대한 자발적인 흥미와 동기 자체를 잃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ABA를 받으려는 아이들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맞게 섬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에요. 이러다 보니 ABA가 그냥 기계적인 훈련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ABA가 유일한 길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과정에서 우리 부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IT나 DIR, 플로어타임 같은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이번 ABA처럼 구조화된 과제를 수행하기보다는 아이가 주도하는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배우도록 이끌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책상에 앉아서 카드를 맞추는 대신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기철을 가지고 같이 놀면서 출발, 멈춤 같은 말을 배우는 식이죠. 아이의 동기부여와 정서적인 연결에 훨씬 더 집중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든 모든 전문가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아이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치료의 핵심 원리를 부모가 직접 제대로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적용할 때 그 어떤 비싼 치료 세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한 선택을 내리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마지막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조언을 정리해봤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치료센터의 철학은 어떤지 꼼꼼히 살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우리 아이에게 정말 맞는 방식인지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좋은 치료는 언제나 아이의 행복과 자율성을 가장 중심에 둔다는 사실을요. 어쩌면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치료가 최고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거죠. 나의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진정으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멋진 여정을 위해 나는 부모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이 모든 선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겁니다.